네, 마이스터 샬레 92화 2부입니다. 이제 전반기 결산 특집 이어가고 있는데요. 18개 팀과 18개의 특이한 기록들 그리고 패널들이 뽑은 전반기 베스트 11 그리고 각종 어워드를 진행하겠습니다. 겨울 휴식이기 때문에 라운드 프리뷰는 따로 없습니다. 자, 일단 18개의 기이한 기록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빈센트 콤파니 감독이 이끄는 이제 뮌헨인데 시즌 개막 후에 공식전 16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5대 리그 중에서도 전무후무한 개막 연승 행진을 달성했고요. 이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인데 수비수 필리포 마네가 1라운드에서 데뷔 30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도르트문트 역사상 4번째 데뷔전 레드카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클럽보다 많은 기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레버쿠젠은 이제 9라운드 뮌헨전 패배로 37경기 연속 원정 무패 행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로베르트 안드리히는 38경기 연속 원정 무패를 이어가면서 필립 람과 단테의 종전 기록 37경기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이제 19살의 신성 얀 디오망데가 아까 이제 1부에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경기인데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이 경기는 6대0으로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거뒀고요. 19세 22일의 나이로 분데스리가 사상 두 번째로 가장 어린 이제 해트트릭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한 10대 선수로서는 이제 라이프치히 구단 최초로 지금 6개의 득점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제의 팀이죠. 이제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호펜하임인데 골키퍼 올리버 바우만이 분데스리가 통산 190회를 이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케 인멜의 최다 패배 기록 타이를 이제 달성을 하게 됐고요. 최근 슈투트가르트전 무승부로 단독 기록은 피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오랫동안 뛰었고 레전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록이죠. 슈투트가르트입니다. 데니스 운다브가 연속해서 6골을 기록을 하면서 6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위르겐 클린스만의 기존 구단 기록 5경기 연속 득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그 전체 기록은 무려 1987년 프리츠 발토가 보유하고 있는 10경기 연속 득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조금 가기가 쉽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연속골이 생각보다 좀 차이가 있네요. 프리미어리그는 제가 기억하는 게 제이미 바디 13경기인가 12경기인가 그랬어요. 그때가 11경기 12경기인가. 네, 맞아요. 프리츠 발토도 레전드죠, 분데스리가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장 마테오 바호야는 분데스리가 46경기 출전 중에서 단 한 번도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45경기 연속 교체 출전 기록을 세웠던 아흐메드 루투쿠를 넘어섰어요. 쿠투쿠를 넘어섰습니다. 푸드추일 거예요, 이거 아마. 네. 그리고 이제 유니온 베를린인데 공격수입니다. 안드레이 일리치는 XG값 3.68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득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시스트는 7개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리그 2위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득점은 아직 없지만 또 어시스트는 많은 선수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부르크입니다. 골키퍼 노아 아투볼루가 이건 진짜 대단한데요. 5번 연속 페널티킥 세이브를 성공시키면서 이것도 분데스리가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프라이부르크 선수들이 단 한 번도 페널티킥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속이네요. 아직 깨지지 않았네요. 아투볼루가 프라이부르크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리가 안에서도 정말 인상적인 모습. 그래서 뭐 차기 독일 대표 골키퍼로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페널티킥 세이브에서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속 5개는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베르더 브레멘 이야기인데요. 18살의 카림 쿨리발리가 클럽 역사상 최연소 득점자, 그리고 최연소 자책골 득점자, 최연소 퇴장이라는 정말 3가지의 불기록 3관왕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베르더 브레멘에서의 좀 기억에 오래 남을 쿨리발리가 되겠고요. FC 켈른입니다. 승격팀이죠. 켈른. 이제 전반기에만 후반 추가 시간 이후에 7득점을 성공하면서 분데스리가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3라운드 볼프스부르크전에서 야쿱 카민스키가 후반 14분 추가 시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후반 추가 시간이 플러스 14분째 넣었다는 거겠죠? 그때 넣은 동점골은 리그 사상 가장 늦은 시간대 득점이라고 합니다. 104분에 넣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넨글라드바흐입니다. 10월 말에 겨울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윈터 서머 타임이 끝난 이후에 글라드바흐는 마침내 장크트 파울리 원정에서 4대0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 전 경기가 여름 때 펼쳐졌던 15경기 동안은 단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었죠. 제가 되게 오랜만에 지금 마이스터 샬레 녹음을 하고 왔는데 한 달 반 정도 만에 온 것 같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는. 그동안 제가 그때만 해도 아마
메넨글라드바흐가 승리가 없었고 거의 완전 최하위에 처져 있었는데 네. 그래도 제가 없었던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복귀를 했고 가을이 되니까 좀 성적을 올리고 있는 메넨글라드바흐입니다. 사실 최하위에 처져 있을 체급은 아니니까요, 이 팀이. 그리고 또 다른 습격팀 함부르크인데요. 이마누엘 페라이가 교체 투입 이후에 2분 만에 2장의 카드, 그러니까 옐로우 카드 2장을 받으면서 분데스리가 최단 기간 퇴장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우리가 뭐 투입되자마자 다이렉트 레드를 받는 경우는 간혹 봤는데 경고를 연속 2장 받는 거는 흔치 않잖아요. 이것도 좀 이색적인 기록이고. 아 그거는 생각나네요. 벤치에서 옐로 받아놓고 교체로 나와서 옐로 하나 더 받아서 퇴장당한 선수가 최근에 이승우 선수 FA컵 결승에서 자기가 역전골까지 넣고 맞죠. 여러모로 완전히 주인공이 됐죠. 그렇게 주인공 됐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그 후반 투입되자마자 바로 퇴장당한 한 선수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건 뭐 다이렉트 레더였고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콘스탄티노스 쿨리아라키스가 시즌 전반기만에 3번의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클럽 단일 시즌 최다 PK 유발 타이 기록을 세운 상태입니다. 리그 역대 기록은 6번이에요. 이게 1965년 이때까지 가야 돼요. 65, 66 시즌에 오토 라스치가 세운 기록이었다 하고요. 이것도 어쩌면 갱신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전반기밖에 안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인데요. 산드로 바그노 감독 체제에서 시즌 초에 터졌던 9득점이 9명의 서로 다른 선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게 리그 역사상 단 2번밖에 없던 진기록이었는데 하지만 수비 불안이 계속 이어졌던 바그너 볼, 아이패드 볼은 12라운드 후에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경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장크트 파울리입니다. 개막 3경기 무패 뒤에 9연패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극초반에 왔었을 때도 정말 장크트 파울리가 돌풍이 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9연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다시 무패로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강등권에서 또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9연패는 클럽 역사상 최장 연패였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6위니까 턱걸이 아직까지는 그 잔류 턱걸이인 상태입니다. 하이덴하임인데요. 공격수 슈티판 시먼은 34번째 경기 만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모두 이제 교체 투입이었고요. 그 중에 4경기에서 교체 득점을 넣었던 뭐 약간 슈퍼 서브라고 하긴 좀 애매하네요. 34경기에서 그냥 서브. 네, 그냥 조커를 많이 뛰었던 선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하위에 처져 있는 마인츠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도미닉 코어가 전반기에만 2번의 퇴장을 이제 당하게 되면서 통산 9번째 퇴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 역대 최다 퇴장 선수가 된 도미닉 코어입니다. 마인츠가 지난 시즌 정말 잘하면서 유럽 대항전에 진출을 했고 시즌 전에도 이런 팀이 리가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끼리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최하위에 처져 있고 사실 한 경기에서 이렇게 퇴장 변수가 등장을 하면 그 경기도 수습을 하기 어렵기도 하고 주전급 선수가 다음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여파도 맞게 되고 또 선수들이 체력 소모도 그만큼 극한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미닉 코어의 2차례 퇴장 변수는 최하에 처져 있는 마인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 쇼츠도 만들어놨으니까 쇼츠로 맞아요. 보시면 더 재밌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이색적인 기록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 3분의 패널과 함께하고 있는데 전반기 베스트 11과 어워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기 베스트 11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거의 지금 몰표를 받은 선수가 있어요. 마누엘 노이어와 콜라드 라이머입니다. 일단 노이어 골키퍼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사실 바우만을 하려고 했는데 고민을 끝까지 했습니다. 바우만 호펜하임의 올레 바우만가 올리오 바우만도 굉장히 좋게 봤어가지고 근데 뭐 노이어는 노이어다. 뭐 솔직히 예전만큼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뮌헨이 상승세에 이 뒷문을 잘 걸어 잠그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노현 이제 곧 은퇴할 선수니까 그렇죠. 지금 또 뭐 1년 재계약한다 만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 노이어 팬으로 유명하신 분이 적었던 게 노이어의 후계자가 해야 할 것 이렇게 리스트를 예시를 쫙 뽑아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럼 뭐 스위핑 해야 되고
선방 잘해야 되고 발밑 좋아야 네. 되고 뭐 똘끼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뭐 스키 잘 타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죠. 안 다쳐야 되는 네. 스키 탄다고 절대로 다치면 안 되는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 40의 나이에도. 그것도 그 큰 부상을 한번 겪고 난 그러니까. 이후에도요. 네. 그때는 진짜 이 선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경기 중에 일어난 부상이 아니라 그렇지 그 스키 타다가 생겼던 다리 골절 부상이 그게 뼈가 밖으로 드러날 정도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부상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이겨내고 이 폼을 찾은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선수를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선수를 뛰어넘는 골키퍼가 아직까지도 없다는 게. 근데 노이어는 뛰어넘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뭐 다 잘하니까. 앞으로 나와서 툭 처리하는 것도 잘해, 선방도 잘해, 발밑도 좋아. 이러면은 나오기가 힘들죠. 뭐 노이어 부폰 논쟁 뭐 많이 일잖아요 커뮤니티에서. 네, 그렇죠. 저는 뭐 물론 제가 분데스리가 팬이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뭐 부폰이 아니라 옛날에 뭐 다른 수많은 골키퍼 레전드들 이 소환돼도 저는 노이어는 리빙 레전드, 그러니까 압도적인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 잘하니까 그 모든 분야에서의 그 최정점.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이어 이후로 이제 수많은 빌드업을 잘하는 뭐 혹은 뭐 롱킥을 잘 때리는 이런 골키퍼들 많이 등장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데르송이나 이런 선수들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선방에 비해서 키 좋아가지고 평가 높은 골키퍼 하면 그렇죠. 이제 생각나는 게 에데르송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요즘에는 뭐 라야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수많은 그 뒤에 등장한 선수들 다 결국에는 하나가 조금 모자라. 그러니까 골키퍼로서에서 선방이 모자라다거나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노이어는 이 말이 안 되게 자기가 스스로 그 개척을 해놓고 기본적인 골키퍼의 자질로서도 거의 모든 골키퍼의 요소가 거의 세계 1등, 1, 2등을 이렇게 맞죠. 찍어버리니까 사실은 노이어를 뛰어넘는 혹은 노이어와 견줄만한 골키퍼를 찾는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날두 메시의 후계자를 찾는 것보다 노이어의 후계자 찾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들 만큼 노이어는 뭐 대단하다고밖에.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 계속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뭐 그 각광을 받는 포지션이 다른데 골키퍼에 있어서 현대 축구의 그 근간을 만든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부활이 더욱더 반가웠는데 지금 또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복귀를 좀 기원하겠고요. 전 그만큼 놀란 선수가 콜라드 라이머였어요. 이 선수가 사실 막 피지컬로 엄청 뛰어난 선수도 아니고 뭐 신장도 그냥 뭐 적당한 신장에 사실 지난 시즌만 해도 물론 좋은 선수고 라이프치히에서도 잔뼈가 굵은 오래 뛰었던 선수지만 이 선수를 뛰어넘는 선수가 뮌헨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지금 자기가 자신을 뛰어넘어버린. 맞아요. 그래서 라이머 선수 활약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이 있을까요? 선수도 항상 열심히 뛰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활동이 그래서 엄청 많고요. 네. 역할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인버티드 풀백처럼 나와서 하프 스페이스 네. 그 침투하면서 울리사랑 이제 주고받는 그런 걸로 이제 찬스 메이킹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그럼에도 항상 킥은 아쉬웠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른 더 뛰어난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이 선수가 그렇게 더 성장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그렇죠. 많이 나이가 찼고 적은 선수도 아니고. 라이프치히에서만 8년인가 뛰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냈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갑자기 킥 능력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라이모도 지금은 진짜 단점이 없는 그런 선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바이언은 라젠발한테 고마워해야죠. 라이머, 라젠발산 공격수들이 많이 뭐 부진하고 뭐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있지만 수비수들을 확실히 잘 키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우파메카노도 있고요. 뭐 코나테, 뭐 그바르디올, 뭐 라이머, 뭐 등등 뭐. 사실 코나테는 지금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그쵸. 그래도 어제 네. 봤는데 심각하긴 하더라고. 이번 시즌이 조금 그런 거지. 사실 뭐 작년 리버풀 사실 라이머도 수비수는 아니죠. 중앙 미드필더로 데리고 갔는데 여기 그러네. 오른쪽에 자리가 그러네.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다 맞죠. 땜빵 세우는데 너무 잘하니까 여기로 고착화가 된 거지. 사실
라이머도 따지고 보면은 3선이에요. 맞죠. 원래 그렇게 오래 뛰었고. 네. 근데 정말 갑자기 그 단점이었던 것 같은 요소를 발전시킨 게 정말 대단하죠. 이게 미넨이란 팀에 있어서 그런지 이 수많은 자극을 받고 더욱 그 천장을 뚫어버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이걸 의심이 간다 그러는 말도 이상하긴 한데 좀 올리세랑 어울리면서 그게 되게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킥 능력 발전만 비슷해진 게 아니라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많이 따라하거든요. 막 필요 없는데 턴 한다거나 네. 뭐 공 받는데 트래핑을 일부러 좀 화려하게 받는다거나 전혀 이런 느낌이 없는 투박한 느낌의 선수였는데 약간 그리고 저는 그것도 아까 말씀해주신 거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결국 풀백과 윙어는 한 시즌의 퍼포먼스를 평가할 때 약간 콤비네이션으로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제가 벤자민 화이트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벤자민 화이트 한참 잘했을 때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사카가 웨드고르 사카랑 그 있었으니까. 삼각형을 만들면서 적절하게 오버래핑 들어가는 그런 약간 패턴 플레이가 결국 이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준 건데 그런 면에서 올리세의 존재가 라이머에게도 정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제가 그래서 아까 스타니시치가 아쉬웠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네. 이런 면 때문에 그게 비교가 돼서 그렇죠. 아쉬웠다고 느꼈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폰지도 복귀해서 디아스랑 호흡을 맞췄을 때 또 어떤 시너지가 장면이 날지. 나올지 맞아요. 이런 것도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그리고 저는 라이머 플레이 스타일이 또 폰지가 돌아왔을 때 좀 더 그 수비 경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폰지는 조금 더 측면에서 좀 폭발력을 뭐 신체적인 능력을 물론 십자인대 부상이니까 봐야겠지만 그런 능력을 좀 보여준 선수면 라이머는 막 그런 신체적인 폭발력보다는 미드필더 출신다운 그런 약간 유기적인 뭐 볼 돌리는 능력과 중원으로 파고드는 능력, 뭐 인버티드 능력 이런 걸 봤을 때 후반기의 활약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탄 타도 똑같이 거의 물표를 받았습니다. 5표를 받았는데 FA로 왔고 사실 이 선수가 바이에른에 왔을 때는 레버쿠젠에서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준 또 국대 주장, 독일 국대 주전 선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이상을 할 거지만 뮌헨은 백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백포에서 또 불안한 모습이 있었던 적이 있는 타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제일 불안해했던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 단점이 없는 선수가 아니다. 근데 그렇죠. 알론소가 그 단점을 잘 가려서 잘 사용을 했는데 컴파니도 과연 풋백에서 그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불안했던 부분이었는데 뭐 해냈다 봐야겠죠. 해냈죠. 완벽하게 해냈죠. 그래서 뭐 타가 진짜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본인이 왜 독일 국가대표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지를 입증한 시즌이 돼가고 있고요. 뭐 그로 인해서 김민재의 출전 시간이 제 예상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저는 늘상 말씀드립니다. 김민재는 한 시즌 정도는 특히 월드컵을 앞둔 시즌에서는 이런 좀 쉬어가는 시즌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타도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의 발데마르 안톤도 한 표를 받았는데 부슈코비치 이 선수가 함부르크 센터백이죠. 정말 젊은 선수입니다. 4표를 받았어요. 부슈코비치가 사실 이게 재밌는 게 그 쌍둥이였나요? 형이었나요? 그 다른 부슈코비치가 원래 토트넘에선가 임대인가 이적을 했는데 그때 뭐 약물 이슈인가로 인해서 출전을 못했고 그 형이 함부르크에 있었고 얘가 임대원 친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함부르크에 있던 그 부슈코비치가 약간 징계가 있었고요. 약물로.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임대로 오게 됐는데 이번 시즌 앞두고 임대로 왔는데 함부르크가 지금 잔류 경쟁을 넘어서 어느 정도 중위권에 안착을 하게 된 핵심 선수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부시코비치가 빠졌을 때 함부르크가 많이 실점이 많아지면서 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부시코비치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지금 수비 라인에 크다는 걸 볼 수 있기도 하고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도 굳이 중도 복귀시키는 것보다 한 시즌 다 뛰기고 이제 복귀를 시킬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경험치 많이 가지고 가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윈윈이 되지 않을까. 부슈코비치는 이미 거의 준비를 다 한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특히 뭐 손흥민 선수 있었을 때는 PL이 더 인기가 많았으니까 약간 그 판도팬 올 때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전혀 축구를 뭐 이렇게 딥하게 보지 않으면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점점 그 자기의 스토리를 쌓아가면서 팡 터뜨리기 직전 이미 수비에서도 이미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환상적인 힐킥
그 세트피스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 선수는 분명 크게 될 선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지만 공격수가 분데스에서 잘하면 의심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만 수비수가 분데스에서 잘하면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검증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토트넘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 벌써부터 뭐 토트넘 외에 막 이적설이 뜨면은 토트넘 팬들 뭐 하는 말이 우리도 안 써봤는데 지금 우리는 긁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한번 써보자 약간 이런 재밌는 반응이 있던데 토트넘이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아마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반더벤도 볼프스부르크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가서 정말 잘하고 있고요. 부시코비치도 그렇게 이제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또 좋은 한 시즌 완주를 한 다음에 또 돌아간다면 또 어떤 모습 보일지 또 후반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인데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레버쿠젠의 그리말도가 몰표를 받았어요. 왼쪽 풀백이 생각해보면 다른 팀들 왼쪽 풀백 생각해봐도 이 몰표가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네. 다른 팀도 쟁쟁한 선수들 많더라고요. 애초에 뭐 라운도 뮌헨은 있고요. 라이프치히 라움도 네. 있고 저 도르트문트 스벤손 있고 네. 뮌헨도 원래는 폰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부상 그쵸, 때문에 그쵸. 못 나왔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몰표를 받을 정도로 그리말도가 진짜 전반기는 씹어 먹었다. 솔직히 뭐 팬심으로 라움을 적고 싶었거든요. 근데 12월 라젠발 성적이 좋았으면 솔직히 저는 라움이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2월 이렇게 박으면 뭐 그리말도가 여지없이 뭐 이견 없는 최고의 이번 시즌에도 왼쪽 풀백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그리말도가 27년까지 계약인가 그래가지고 계약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그리말도의 가장 큰 장점은 킥이죠. 프리킥에서 득점을 낼 수 있다는 것과 이제 크로스가 좋다는 것 그리고 오버래핑을 통해서 기회 창출을 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어쨌든 알론소가 있을 때부터 지금 휴일만 감독 때까지 가장 자꾸 라이프치라 그러네 레버쿠젠에서 좋은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건데 풀백이 이렇게 프리킥 같은 걸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경우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나 뭐 호베르토 카를로스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런 프리킥을 보는 재미도 좀 더해주는 그리말도고 정말 뭐 리더로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드필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선수는 요슈아 키미 4표를 받았거든요. 키미 선수는 참 아까 뭐 그런 말씀 잠깐 일부에서 나눴는데 S급이었던 그 패스 능력이 이번 시즌에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아까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뭐 아스날전에서도 그랬지만 정말 이 키미의 패스 능력은 본인의 단점인 약간 탈압박 같은 거를 뛰어넘기에도 충분한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시즌은 난자리가 되게 컸어요. 키미가 못 나오는 경우에는 그 패스를 뿌려줄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진행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중원이 삭제가 되더라고요. 바이언이.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쇼프라는 선수를 데려왔음에도 그 선수가 왼쪽 풀백 땜빵을 많이 뛰느라고 미들에서 못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키미가 나온 경기랑 안 나온 경기가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키미는 뭐 뮌헨 같은 뭐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이언 같은 쟁쟁한 선수들이 많은 클럽에서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케인도 있고 뭐 옛날에는 뭐 레반도프스키 있고 뭐 이런 로벨이 있고 뭐 로벨이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 가끔씩 드는 생각이 이 팀의 본체는 키미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은 이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알 수 있는. 그리고 생각이. 아까 라이프치 막 그 구단 분위기 잡아주는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바이언은 이게 무조건 키미. 그죠. 아무리 노이어가 있어도 노이어는 골키퍼고 밀러도 나갔고 케인은 온 지 얼마 안 되는 선수가 이러다 보니까 뭐 톱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키미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잡아주려고 막 이정효 감독 유명하잖아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막 선수들 라커룸 에너지 펑크. 끌어올리려고 나코리스 막 뺨 때리고 막 이러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키미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선수들한테도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소리 지르고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진짜 기분이 딱 좋아져요. 그리고 뭐 한 표를 받은 파블로비치도 있거든요. 파블로비치도 부상이 또 있기도 했고 아쉬움이 그러니까 뭔가 포텐이 터질 것 같은데 부상에 발목을 항상 잡혔던 선수였다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보다 더 발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에 파블로비치? 그 기계 인터뷰 하나를 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목표가 세계 최고의 6번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바이언 중원이 키미 파블로비치가 나올 때를 생각해 보면은 키미를 6번으로 생각하고 파블로비치를 8번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파블로비치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보고 이번 시즌에는 특히 키미가 더 8번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전방 압박도 거의 최전방에서 올라가고요. 그 골키퍼까지 키미가 막 전방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롤이 그렇게 살짝씩 바뀌는 거 보면은 파블로비치가 그 포텐이 터지더라도 좀 눈에 띄는 그런 장면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시즌 초창기에 아직 그 마스크 끼고 나올 때 그때 골 넣은 장면 하나 그게 이제 번득였던 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더 국밥에 가까운 플레이 이런 거를 잘 보여준 선수라서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육각형인 선수인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파블로비치가 없어도 난자리는 되게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의 두 선수도 이제 표를 받았는데 마자가 2표를 받았고요. 그리고 알레시 가르시아가 1표를 받았습니다. 알레시 가르시아는 1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히울만 감독 부임한 이후에 지로나에서 보여줬던 그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 다시 레버쿠젠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마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마자 같은 경우는 원래 2선 자원이고 그렇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였는데 이 선수가 혹시 그 선수 맞나요? 그 죽어도 썰런랜드에 나왔던 아니요. 다른 그 선수인가요? 아니에요. 그 선수는 공격수야. 그냥 그렇죠, 공격수. 그렇죠. 그리고 그 선수는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선수는 근데 아직 19살인가밖에 안 돼가지고 이 선수는 헤르타 베를린에서 왔는데 네. 이 선수는 원래는 공격형 미드필더 10번 자리에서 뛰는 선수인데 지금 3선 자리가 뭐 팔라시오스도 없고. 부상 때문에 네. 없고 뎁스적인 문제로 3선에 나왔었는데 나름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 이제 전반기 베스트 11에 2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레시 가르시아는 아까 일부에서 말했던 것 그대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드리히가 좀 아쉽잖아요. 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전반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자리를 채워준 게 마자가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비르허가 2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자랑 비르허 중에서는 비르허가 거의 2배 가까운 시간 플레이 시간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먼저 뽑게 됐는데 비르허 선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 선수가 원래 스토크 시티에서 지금 바로 넘어온 선수인데 원래는 네덜란드 쪽에서 파에노르트 쪽 뉴스더라고요. 근데 네. 보니까 400만 유로 되게 저렴한 이정료로 데려왔는데 지금 생산성을 보니까 15경기 전부 13경기인가 15경기 나와가지고 2골 4개의 도움을 3선에서 보여준 걸 보니까 적당히 박스 타격도 되고 패스도 잘 찔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좋은 6번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젠발과의 경기 졌거든요. 호펜하임한테 장렬히 패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진 경기가 3대1로 그러니까 다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레버쿠젠전에서도 레버쿠젠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니온 베를린전도 한 골 먼저 먼저 넣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그 경기에서도 이 선수가 인상적이었고 이따 뭐 호펜하임 얘기를 하겠지만 호펜하임 중원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사실 모든 클럽들의 요즘 진짜 뭐 모든 포지션이 다 뭐 중요하지만 진짜 그 3선 찾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호펜하임은 3선이 든든하게 잡아주고 있는 점이 참 부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좀 3선에 가까운 포지션에서 뛰는 이제 비르허인데도 지금 14경기 나와서 득점 3개, 4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선수가 호펜하임 돌풍의 중심에 있다.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싶고요. 이제 2선으로 갑니다. 루이스 디아스 아까 또 언급드렸는데 5표 받았고 올리세도 5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신성 헤나르드 칼도 1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움가르트너 또 라이프치히에서 아까 또 일부에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3표를 받았다 언급드리고 또 다른 호펜하임의 돌풍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아슬라니가 1표를 받았거든요. 근데 아슬라니가 시즌 초반에 비해서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팩트가 세서 지금 바르셀로나 링크도 있었고 네. 미넨 링크도 있었고 이렇게 링크 뜨는 걸 보면 이게 이 선수가 가닥구가 있는 선수다 확실히. 저는 시즌 초반의 임팩트를 또 말씀해 주셔서 생각난 게 잔우준도 초반 임팩트는 참 대단했는데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햄스트링을 다치는 바람에 한 달 정도 못 나온 게 커서. 맞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은 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해리 케인이 몰표를 받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뮌헨 선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뮌헨 선수를 제외한 베스트 11도 간단하게 한번 뽑아봤는데 이제 도르트문트의 코베리 3표, 그 다음에 호펜하임의 올리버 바우만이 2표를 받았고요. 그리고 전 가장 놀랬던 선수인데 초우팔이 5표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웨스트햄에서 한참 또 잘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나이도 좀 차고 좀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진짜 그냥 FA였나요? 거의 그냥 FA 맞아요. 네, 그냥 뎁스 채우기용으로 이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기회를 봤더니 엄청난 또 관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베스트급의 선수가 됐거든요. 밸런스가 정말 잘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시안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하고 마찬가지로 호펜하임전 때 이제 이 선수의 크로스에 당했기 때문에 초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초팔 경쟁자가 누구죠?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라이머죠. 네. 라이머가 너무 세서 그렇지 초우팔도 충분히 이번 시즌 리가를 대표할 만한 풀백 중 한 명이 아닌가. 그리고 얘도 그 롱스토리 장창대 있는 분이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공수에서도 기동력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죠. 네, 조금 다방면으로 좀 잘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센터백은 이제 뭐 도르트문트 핵심인 니코 슐로터백이 4표, 부슈코비치 뭐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라이프치 설명을 할 때 또 칭찬을 해주셨던 또 리케바가 1표를 받았고요. 안톤 1표도 있습니다. 그리말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뮌헨 선수를 빼면 알레시 가르시아가 4표를 받았어요. 그만큼 압도적인 활약 보여주고 있고 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에는 뭐 아슬라니도 있고 투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움가르트너가 여기서는 몰표를 받았고 디오망대 얘기를 해봐야겠죠. 조금만 이따 해볼까요? 이 선수는 아마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새로운 크랙이 돼가고 있는 디오망대 그리고 엘말라도 있습니다. 엘말라 4표인데요. 엘말라 선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엘말라도 아슬라니와 비슷하게 초반 임팩트에 비해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 초반 임팩트가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지금 전반기 베스트 11에 나온 것 같고요. 쾰른이 시즌 초반에 돌풍을 일으킬 때 엘말라의 득점이 없었으면은 그런 돌풍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죠. 아마도 하위권에 쳐져 있을 건데 결국 이 선수도 드리블 패턴이 읽히고 나서부터가 지금 약간 부진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전에는 진짜 엘말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팀들이 고민할 정도로 상당히 크랙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엘말라는 결국 그런 패턴을 읽히고 나서부터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아슬라니 투레 이런 또 호펜하임의 이선도 많은 표를 받았고요. 공격수로 갑니다. 부르카르트가 이제 부상이 좀 많은 게 아쉽긴 한데 8골을 득점하면서 2표를 받았고 또 톱이 없다는 걱정을 어느 정도 지우게 만들어준 슈투트가르트의 데니지 운다프도 1표를 받았고요. 그리고 타바코비치가 2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부르카르트에 비해서는 타바코비치가 한 300분가량 많이 뛰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는데 타바코비치 얘기 한번 더 해주시죠. 타바코비치는 기본적으로 정통적인 9번 스타일의 키 큰 등딱 잘해주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지난 시즌부터도 있었습니다. 세원의 감독 때도 이번 시즌에 임대로 급하게 내려왔는데 세원의 감독 시절에는 정말 쓰지 못할 정도로 못했었거든요. 근데 폴란스키 감독 대행이 들어오고 나서 정식 감독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타바코비치의 득점력이 없었더라면 엠게는 좀 더 긴 연패나 긴 무승의 깊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늪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타바코비치가 이제 어느 정도 해줌으로 인해서 클라인딘스트가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주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엠게가 지금 성적을 좀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타바코비치가 진짜 메넨글라드바흐의 반등에 그리고 또 클라인딘스트의 대체를 정말 잘해줬는데 12월에는 득점이 없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 후반기에 또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바코비치는 뭐 요즘 워낙 다양한 유형의 스트라이커들이 많잖아요. 네. 그냥 뭐 그냥 클래식 정통 스트라이커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보여줬던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반기 최고의 영입으로 가겠습니다. 출전 시간 우선으로 루이즈 디아즈가 이제 그러니까 2표를 받은 선수가 부르카르트랑 디아스인데 이제 루이스 디아즈가 선정이 됐습니다. 뭐 디아즈에 대한 얘기 아까 뭐 많이 나눴기 때문에 빠르게 가겠고요. 부르카르트가 이제 에티켓도 그렇고 뭐 이제 많은 좀 공격진에 이탈이 있던 프랑크푸르트에서 야심차게 마인츠에서 영입을 한 선수였고요.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지금까지 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얘 없었으면 진짜 강등권에서 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어쨌든 버티다가 부상당했기 때문에 일단 1월에 돌아오면 또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초급할 얘기도 있었는데 뭐 아까 방금 베스트 11 얘기에서 언급했고요. 요나탄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얀디오망대 얘기를 여기서 좀 해보고 싶은데 스페인의 레가네스에서 이제 라이프치히로 데려왔던 그냥 평범할 수 있는 유망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바카요코가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어찌어찌 기회를 받게 됐는데 지금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해트트릭도 기록을 했고요. 팀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이 선수의 플레이를 뭐 많은 경기를 보지 못했지만 딱 첫인상은 그거였어요. 빠르고 역동적인데 일단 기본기가 되게 좋은 느낌? 그래서 터치의 기복이 없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런 선수들이 보통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100% 같진 않지만 그런 면에서는 부카요 사카 같은 느낌도 살짝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라이프치히 팬 계시니까 네, 한번 더. 네. 일단은 그 기본기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점이 좀 제일 놀랍습니다. 이 친구가 그 약간 잭슨과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중학생 때까지 취미로만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데 심지어 그 육성을 받았던 곳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뭔가 그런 조금 유스 선수에 대한 기대치 그런 게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심지어 여기 이적 오기 전까지 레가네스에서도 이렇게 경험이 없는 선수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냥 프로 부대 자체에서 뛴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선수예요. 그런데 또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미친 듯한 폼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고 사실 뭐 물론 순위상으로 프랑크푸르트의 부르카트에 비할 건 아니지만 솔직히 디오망대가 거의 약간 부르카르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디오망대가 없어도 사실 라젠발이 뭐 어느 정도 잘 나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느낀 점이 디오망대가 지금까지 멱살키를 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디오망대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그 베르나가 추구하는 전술을 해서 바움가르트너도 잘 하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참 이 선수가 필요할 때마다 득점이나 어시스트나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정말 참 중요했다. 그래서 사실 비교적 조금 공격적으로 잘한 경기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수비의 그런 불안들이 그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을 때는 드러나지도 않았고 커버가 됐죠. 그래서 좀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디오망대 그리고 절반 그리고 바움가르트너 절반 이 거의 이제 공격의 큰 핵심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선수를 이제 이렇게 뽑은 게 그 기대치가 워낙 낮았잖아요. 그거를 그쵸. 생각을 해도 물론 돈은 비싸게 주고 데려왔어요. 물론 바이아웃 2천만 유로를 가지고 데려왔지만 뭐 벌써 지금 뭐 1억 유로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미 성공한 투자라고 말하긴 싫지만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 코뼈 골절 부상당했던데 또 약간 간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스크가요? 그 디오망대가 빈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 레버쿠젠전 때도 깨달았는데 티리암 고미스 호물로 하더 쓰리톱은 진짜 그 재앙과 같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1월에는 웨드라고도 돌아오고 그리고 대망의 헬릭스도 돌아오고 조금 완전체가 된 라젠발의 경기를 보고 싶은데 그 방점을 찍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디오망대가 얼마나 또 잘해 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팀 단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전반기 최고의 다크호스 팀인데요. 뭐 이미 아실 것 같아요. 호펜하임입니다. 호펜하임 지금 5등을 기록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도전하고 있어요. 사실 이 팀이 뭐 저희가 시즌 개막 전에도 그렇고 사실 제가 알기로 한 10월까지만 해도 팬들, 보드진, 선수단, 뭐 감독 이런 약간 마찰이 되게 많았던 팀이었기 때문에 조금 성적으로도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을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던 바가 있는데 젊은 감독과 함께 지금 기대 이상의 그리고 제가
분데스리가를 보면서 호펜하임이 이렇게까지 잘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전반기까지는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게 호펜하임을 얘기할 때 1차 감독도 1차 감독인데 저는 안드레아스 시커 단장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시커 단장이 와가지고 슈트롬그라츠에서 1차 감독과 같이 오게 됐는데 이번 여름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가성비적으로 젊은 선수들한테 투자를 하면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그 선수들이 그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그리고 툴에도 겨울에 왔었을 때는 좀 별로였는데 이번 시즌 새로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 꽃을 피웠고 그래서 완전 뉴 네오 호펜하임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 특히 젊은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의외의 초오팔 같은 알토란 같은 활약도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선수를 많이 영입을 해서 뭐 그 선수들 먹고 그 툴에 뭐 아슬란 이런 선수들 얘기 나왔잖아요. 비로도 얘기 나왔는데 근데 또 이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그 뼈대에는 이 팀의 뼈대에는 사실 크라마리치도 34살이지만 그쵸. 건재한 모습이고 뭐 바우만은 골키퍼 바우만은 뭐 이미 레전드고 뭐 아까 그 탑급 뭐 그 저희 베스트 11 뽑을 때도 언급이 됐던 선수니까 그런 신구 조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펜하임이 챔스에서 한번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해요. 나겔스만 이후로 처음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 맞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쾰른도 한 표를 받았는데 승격팀이죠. 시즌 초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상위권에서도 놀던 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격팀이 이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는 저는 당연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중심에는 엘말라 같은 선수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고의 신인상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분데스리가 첫 시즌이거나 그러니까 시즌을 맡고 있는 선수거나 감독을 모두 이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캐스퍼 휴일만 레버쿠젠 감독이 3표를 받았고 최다 득표를 받았어요. 휴일만에 대한 얘기도 아까 많이 나눴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중첩될 수 같아요.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저는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은 거는 이것도 조금 있다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언급이 될 것 같거든요. 대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휴일만이고 그 뭐 외에는 루이스 디아즈, 뭐 레나트 칼, 그 다음에 호펜하임의 비러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유망주입니다. 레나트 칼이 4표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아스날 상대로도 득점을 기록을 했고 신장이 정말 작잖아요. 근데도 정말 다부지게 열심히 뛰면서 포인트도 정립을 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타일은 많이 다른데 저는 약간 인시니에를 본 듯한 느낌도 살짝 받았던 적이 있고요. 뭐 약간 메르턴스 느낌도 나는 것 같고 플레이 스타일이 똑같다는 아니지만 그냥 이미지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주시죠.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이 포지션에서 바이언에서 떠올랐던 유망주들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무시알라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무시알라가 킥이 엄청 강력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코스를 잘 차가지고 정확하게 잘 차서 골을 넣는 약간 선수고 피네스 느낌이죠. 네. 드리블 통해서 그렇게 찬스 만드는 선수가 같은 느낌이고 두 번째가 이제 텔. 마티스텔라. 근데 걔는 진짜 빠따 하나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근데. 빠따만 그게 문제겠는데 어쨌든 빠따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쵸. 보는 게 슛을 그렇게 세게 때리는 게 시원한 맛은 있었던 선수인데 저는 근데 사실 그래서 텔은 조금 더 지켜보면 성장할 여지가 그렇죠. 있다고 그러니까 봐요. 예. 그 과정이 문제인 거지. 그 네. 마무리 작업은 꽤 괜찮은 선수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칼은 이게 다 완성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드리블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킥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엄청 겸손한 이런 소심한 선수도 아니고 당돌한 대범한 당돌한 그 느낌까지도 살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켜 세워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아스날전 보셨듯이 알겠지만 디아스가 없는 왼쪽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올리세가 없는 오른쪽도 칼이 만약에 없었다면 똑같았을 거기 때문에 진짜 칼 안 나왔었으면 엄청 큰일 났을 겁니다. 이 선도. 그래서 레나트 칼 뽑으면서 이제 여기 저희 패널들이 언급을 이제 해주는 코멘트가 좀 재밌어서 읽어드리면 배 아파서 알아놓을 예정이다. 뭐 제가 썼는데 네. 원래 레나트 칼이 저희 뉴스도 아카데미에 있었어요. 근데 미넨으로 가게 돼서 그래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럴만하죠 그럼. 네. 근데 그 동생이 저희 팀에 있는데 동생도 어쨌든 칼의 부모님이 미넨으로 이주하기 거기 때문에 미넨으로 가지 않을까.
부모님 따라가야지 어떻게.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베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디아즈가 없을 때 노답인 걸 생각하면 칼이 없었으면 이제 올리세가 없는 오른쪽도 얼마나 개판이었을지 상상하기 싫다. 그나마 약해 보였던 뮌헨의 이선 스쿼드의 뎁스를 채워준 리그 최고의 초신성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센세이셔널한 등장이다. 이런 선수는 무시할라 이후에 처음 본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얀디오망대도 한 표를 받았어요. 아까 방금 이제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언급이 이제 아마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주시죠. 썼는데 칼이 너무 대단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뺏긴 기분입니다. 솔직히 칼이 없었으면 지금 압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이제 디오망대가 이제 독일 국적 백인 선수였다면 아마 세계 최고의 드리블러 제목이라고 다들 지켜 세웠을 것이다. 보는 맛도 있고 또 공격 포인트 생산성도 이제 있는 역대급 유망주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칼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제가 뭐 절대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요즘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이주민들 이민자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정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다양한 피부색의 아시아인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도 이제 모든 국가들이 약간 프랑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아,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심지어 뭐 저희 팀은 누사도 노르웨이인데 맞죠. 예. 옛날에는 사실 북유럽은 아직 그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는 많아졌죠. 예. 북유럽에도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인종의 선수들을 보는 맛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프랑스 국가대표팀 사진 찍었는데 아무리 인종이 다양한 건 좋은데 그래도 너무 원래 기존에 있던 그 프랑스 백인 선수들이 너무 없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뭔가 약간 조금 진짜 이게 축구도 진짜 이 정말 소위 그 말하는 그 이 일부 인종들이 이게 압도적으로 우월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뭔가 뭐 물론 케인 같은 선수는 뭐 톱이긴 하지만 뭔가 이런 이선에서 화려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뭔가 이선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들 가운데 이 칼이 사실 외모가 전형적인 진짜 게르만. 맞죠. 솔직히 그 게르만이 누구를 또 이름도 살짝 떠올리게 그렇고요. 만드는 네. 약간 그런 비주얼인데 하필 수염도 그렇게 길러놔가지고 그래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전형적인 이 독일 게르만 그 스타일의 이 비주얼을 하고 있는 선수가 고향은 또 바이에른 주더라고요. 그 근본. 네, 이런 그런 비주얼의 선수가 뭐 이선에서 이렇게 딱 엄청난 유망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개인적으로 바이에른 팬은 아니지만 분데스리가 팬으로서 굉장히 조금 기분 좋아할 일이다. 좀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디오망대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네. 디오망대가 외모로 많이 까이던데 원래 그 축구력이 이런 선수들이 더 높습니다. 네. 좀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비니시우스보단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장난으로. 네. 바이언 팬 입장에서는 바이언 출신 유망주들이 바이언에서 많이 최근에 좀 터지고 있어서 이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좋죠, 그게. 파블로비치도 완전 뮌헨 로컬이고 윌러 이후에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막 키미나 뭐 고레츠카 이런 선수들 다 데려온 선수들이잖아요. 라이프치히에서 왔거나 샬케에서 왔거나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좀 이런 게 좀 터져주는 게 그동안에 캠퍼스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돈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좀 빛을 보는 것 같아서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원래 유망주 시설 아카데미에 투자를 하면 바로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켈른의 사이드 엘말라도 한 표를 받았고 저는 원래 사실 여기에 투표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신 패널 분들만큼 분데스리가를 잘 아냐 절대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게 좀 민망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여기에서는 부슈코비치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도 아까 나눴기 때문인데요. 수비수가 여기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저도 이 선수 플레이하는 거를 좀 몇 번 볼 때 함부르크 경기에서 단연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뭐 파비우비라랑 로콘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도 몇 번 보게 됐었는데 부슈코비치 하는 거 보면서 이 선수가 나이 대비 정말 좋은 수비수가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급해 봤고요. 이제 제일 기대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팀 혹은 선수인데 프랑크푸르트와 마인츠가 2표를 함께 받았습니다. 일단 프랑크푸르트는 최악은 아니지만 기대에 비해서는 참 아쉽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3등을 기록하면서 지금 챔스에 진출했기 때문에 지금 7위라는 순위가 당연히 성에 차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리가에서도 애매하고 챔스에서도 좀 힘들어 보이죠. 특히 챔스에서는 실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름 이적 시장 평가가 좋았던 것에 비해서는 부상이라는 변수가 참 야속하긴 해도 7위라는 순위는 실망스럽다. 병철님 한 번 더 뭐
아 이거 근데 사실 아까 결산 때 또 이야기를 결산 때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더 얘기하면 또 같은 얘기 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면 마인츠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마인츠가 이제 두 표인데 저번 시즌에 뭐 좋은 기록 경기력 보여주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랫동안 마인츠는 분데스리가의 터줏대감처럼 중위권에 안착을 했던 클럽이었고 우리나라 선수도 많고 또 일본 선수도 많았어 친숙한 클럽인데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잘했지만 지금 리그 최하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어요. 어쨌든 브루카르트가 나가게 됐고 홀러바가 들어왔는데 홀러바가 그 정도로 못 해주면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미 거기서 마인츠의 이번 시즌 플랜이 완전히 망가졌고 베빙이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왔지만 기대에 못 미쳤고 결국 보엘릭센 감독이 자진 사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울스 피셔 감독이 왔는데 이제 새 감독이 왔으니까 후반기 때 반등하기를 빌어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쯤 되면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마인츠가 지금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진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베스트 멤버 자체는 경쟁력이 있다 보거든요. 그리고 미넨 상대로도 이제 무승부를 거뒀던 제가 적이 있고. 생각보다 마인츠 경기를 시즌 초반에 많이 봤어요. 네. 어떻게 브루카르트 부재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뭐 이재성도 있고. 네. 만들긴 잘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봤던 그 강점이 살아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돼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악순환이 계속 그렇게 반복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감독이 새로 왔다고 해도 어쨌든 선수진은 똑같은데 겨울에 엄청나게 크게 보강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반등을 해낼 힘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마인츠의 특히 중원은 이 위치에 있을 팀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선도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노카이슈라는 선수가 참 부러운 선수기도 하고 이재성도 있고 뭐 이선 얘기도 해주셨는데 레벨도 워낙 작년에도 잘했고 이번에도 맞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좀 트로피를 노릴 만한 건 맞죠. 잘하고 있는데 겨울에 한번 승부를 보든지 뭐 해서 좀 어쨌거나 강등이라는 결과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우크스부르크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대급 물로켓 감독 바그너가 결국 팀의 이제 선수들에게 아이패드만 선물해준 채 결국 경질을 당하게 되면서 지금 또 강등 잔류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선수는 이제 보니페이스가 얘기가 나왔죠. 보니페이스가 참 어디로 왔죠? 브레멘 베르더 브레멘으로 갔는데 이 선수가 아마 AC 밀란 가기 직전이었다가 메디컬에서 메디컬 때문에. 떨어지고 결국은 다소 아쉽게 베르더 브레멘을 향했지만 결국 이 선수를 가장 좀 발목을 잡는 무릎 부상이 온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뽑혔거든요. 브레멘에서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브레멘에서도 돌려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이 설명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니페이스는 참 그 무릎 사진 볼 때마다 참 쉽지 않겠다 싶은데 퍼포먼스로 좀 드러나고 있네요.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작용을 하겠지만 이 피지컬이 강점인 선수가 이렇게 한번 부침을 겪었을 때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그 사례를 몸소 이렇게 축구 응원하면서 보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움도 크고 개인적으로 밀란 그 메디컬 실패는 좀 충격이네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이제 2025-26 전반기 분데스리가 최고의 사건 사고 시간이에요. 제가 가장 좀 기다려왔던 오늘 녹음에서 가장 기다려왔던 시간인데 크게 세 가지 소식을 다루겠습니다. 일단 에릭 터나우의 조기 경질 얘기인데요. 터나우가 사실 야심차게 알론소에 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실패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본인도 좀 절치부심한 것처럼 보였고 영입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시즌에서부터 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전혀 개선되지 못한 개막전과 2라운드를 맞게 됐고 결국 2라운드 직후에 롤페스 단장이 결심을 하면서 경질이 됐죠. 근데 테나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자기 복을 찬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이 테나의 경질 소식 이면에는 테나가 막 자기 에이전트 선수를 꽂으려고 했다. 자기 아들 에이전트 자기 아들이 에이전트인데 그 선수를 꽂으려고 했다. 약간 잡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테나가 맨유에 있었을 때도 한창 아약스 선수들을 꽂으려고 한다. 네. 실제로 꽂은 경우도 많았고 특히 안토니가 그 예고 그런 악명 높은 얘기만 나오니까 이게 제가 또 이제 아약스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좀 뭔가 아약스 때의 그
그 경험이 너무 과한 에고를 쌓아버린 게 아닌가. 이 전혀 그때의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진짜 표독한 아 맞아요. 인간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아 그 단어가 좀 잘 어울리긴 그리고 해요. 또 아약스로 돌아오긴 싫대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 안토니 건도 그때 기억해 보면은 그 사실 뭔가 아약스가 지금 진짜 속된 말로 존나게 못하잖아요. 네. 그거에 저는 그 뭐 아예 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거에 뭔가 약간 첫 출발이 약간 안토니 판매에서 저는 비롯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안토니를 정말 셀링 클럽이라서 그냥 돈 비싸게 받고 싶어서 그렇게 비싸게 판 게 아니라 원래 절대 안 팔려고 했었어요. 그 그때. 시즌에서는 안 판다 했었죠. 네. 그때 뭐 대체자도 없고 그때는 뭐 당연히 약간 가져간다 느낌인데 뭐 이렇게까지 사가려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가버리더니 아약스도 손해고 맨유도 손해고 완벽한 루즈를 안토니도 손해고, 물론 이제 베티스에서 이제 다시 뭐 잘하고 좋은 있지만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그래서 좀 뭔가 약간 그때도 조금 의아했는데 날이 갈수록 감독직 행보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참 실망스럽고, 개인적으로 레버쿠젠에서는 잘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기망 섞기. 왜냐면은 약간 알론소, 제가 뭐 축구 전술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알론소가 했던 전술이랑 아약스에서 했던 전술이랑 뭔가 그 선수의 그 술 하나하나를 잡아가는 뭔가 조금 되게 재밌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확실히 제가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커뮤니티에서도 그 선수들 적응 관련해서 제가 썼던 그 다른 분의 그 영상을 빌어서 종종 하는 말이, 이게 선수도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팀으로 이적하거나 다른 리그로 이적했을 때 뭐 부진하면은 우리는 정말 표면적인 이야기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선수 입장에서는 나라를 뭐 사실상 이민을 하는 거고, 그냥 그 정도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좀 확실히 그냥 이 내부적인 요인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작용한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보드진이 처음에는 다들 약간 그 너무 일찍 자르는 거 아니야라는 반응들이 대다수였잖아요. 그 한국 축구 팬 당시에 이걸 진짜 팬들은. 자르네? 약간 이런 반응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테나우가 조금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결과로 지금 증명을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딱 결정을 단호하게 내린 보드진들도 되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테나우는 아쉽네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친구? 글쎄요. 네. 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테나우 경제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 자체가 좀 이미지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좀 너무나도 아약스 때 성공이 확실하지만 그때 성공이 좀 이 사람한테는 독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모습, 레버쿠젠에서의 모습이 참 사람한테 이런 표현 쓰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표독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렸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저는 아약스 시절에 테나우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던 비결에는 최절정의 폼을 보여주던, 다른 선수 다 잘했지만 프랭키 더용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도영볼이죠, 완전 도영볼. 그런데 이제 레버쿠젠에서는 저는 이제 부임 소식을 듣고는 그라니트 자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자카가 실제로 지금 썬더랜드에서 보여주는 거 여전하고 레버쿠젠에서도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자 리더였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정말 갑자기 썬더랜드로 이적을 갑자기 해버립니다. 다른 선수 이탈도 많은데 갑자기 자카까지 빠지게 되니까 그 중원 장악을 하고 경기를 조립하려고 했던 테나우에게는 좀 크나큰 변수가 아니었을까. 그거를 초반에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좀 헤맸는데, 좀 극단적으로 헤매다 보니까 빠르게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경질 엔딩을 맞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럼 자카가 왜 떠났을까? 뭐 다른 요인도 있었을 겁니다. 썬더랜드가 정말 많은 비전을 보여줬고 돈도 더 많이 준 건 있는데 그냥 막말로 자카가 테나우에게 더 신뢰를 가졌다면 그렇게 떠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단 장악에서도 테나우가 과연 선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지닌 사람인가, 거기서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빠르게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잭슨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잭슨 임대 사과인데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케인의 백업이 급했고 맞습니다. 그 와중에 영감탱이들이 영입 안 된다. 임대는 허용해 줄 테니 잘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찾아본 게 잭슨이었고 잭슨도 약간 첼시에서 튕겨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때. 잭슨은 이제 첼시를 무조건 떠나고 싶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임대료 직접 내가면서까지 일부를 내가면서까지 오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바이언에 와서 메디컬을 딱 보고 있는데 하필 그때 델라비 부상당했죠. 그렇죠. 델라비 딱 부상을 당하면서 진짜 그 몇 시간 단위의 타임라인이었죠. 예. 그래서 첼시가 너 못 보내니 돌아와라. 경기 직후에 경기 중간이었나? 아니요 경기 후였어. 그러니까 델라비 부상 당한 경기 끝나고 한 직후였죠. 30분 후에 딱 맞아. 바로 네. 연락을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트위터에 제가 그때 엄청 트위터 X에서 되게 신기했던 게 그 트윗이 올라오자마자 잭슨이 그 영상에서 플라텐버거 올린 영상에서 그 벤에서 내리고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마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 딱 소식을 그 들었다니까. 도착해가지고 네. 메디컬 하려고 도착했는데 그래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잭슨 나 안 간다 돌아가지 않겠다 했고 그래서 되게 첼시가 그 보울리로 바뀌고 나서 그 미국적인 스포츠에서 많이 보는 그 행보들을 보여가지고 그게 되게 특이했었잖아요. 막 맞죠. 선수 계약도 막 네, 10년씩 길게 하고. 하고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그 그쵸. 스타일이 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이렇게 욕도 많이 했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팬들이 그 이렇게 갑자기 보낸다고 해놓고서 빠꾸를 시키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잭슨도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고 결국에 첼시는 기우를 이제 임대 복귀시키고 잭슨은 그대로 다시 임대시키겠다라고 다시 허락을 해줘서 잭슨이 임대를 영입을 완료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임대료도 더 줬지 않나요? 그 처음보다는 부상 그렇죠. 이후에? 그거를 네. 이제 잭슨이 자기 돈으로 낸 거예요. 어허. 거의 그건 몰랐어요. 300만 유로인가 그렇게 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기 돈으로. 그래서 데려와 보니 전에 이렇게 급하게 데려왔다가 망했던 다른 선수가 있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나사르라고. 오른쪽 풀백 급해가지고 네. 800만 유로 주고 데려왔는데 써먹을 선수가 못 됐다 보니까 이런 선수 제가 마페라고 표현하거든요. 마페. 근데 어쨌든 잭슨은 돌아갈 거니까. 그렇죠. 부나사르는 아직 처분을 처분은 했나? FA로 처분을 FA 했죠. 처분을 처분 했는데 못하고. 악성 재고였죠. 네. 근데 잭슨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이 통째로 타임라인을 봤을 때 잭슨 입장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첼시한테 엄청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돌아가도 뛰지 못할 거예요, 거의. 맞죠. 지금 첼시에는 그런 선수가 둘이나 있죠. 라임 스털링과 한 명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스털링은 주급이 거의 5억에 가까운데도 지금 뭐 거의 명단에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선수 한 명이 아마 수비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명이 더 있을 겁니다. 디사시인가? 악셀 디사시예요. 디사시 예. 맞나? 그런 걸 봤을 때 잭슨도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싶고 아까 그래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선수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그 체스 말 다루시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 사실 미국 스포츠에서는 엄청 뭐 그쵸. 그렇게 일간 뭐, 일상 기본이죠 네, 그게. 그쵸. 그런데 네. 솔직히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막말로 그 이사 계획 다 짰는데 다시 뭐 돌아오라 할까 이런 거고. 근데 지금 결국에는 그래도 미네인이 승자가 아닌가. 왜냐면은 물론 미네인이 지금 잭슨 하나 없어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첼시 어제 경기도 보면은 이거 델라비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잭슨 뭐 제퍼사 뭐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그냥 미넨이나 잭슨은 뭐 잘 됐다. 뭐 어쨌든 양쪽으로는 서브가 필요한 게 맞았고 뭐 그래도 뭐 골도 넣고 저번에. 맞아요. 그 열심히 어쨌든. 뛰잖아요. 네, 물론 열심히, 아쉬움이 그렇지. 너무 네. 비교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이거 약간 번외얘기인데 첼시 같은 스타일을 처음 지금 그러니까 유럽 축구판에선 처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진짜 미국식 비즈니스 모델을 보엘리가 가져와서 첼시에게 지금 입힌 느낌인데 저는 이게 약간 그냥 제 혼자만의 느낌이에요. 첼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멘탈리티 같은 게 있죠. 좀 뭔가 레전드들이 딱 이렇게 포지션마다 자리 잡고 있고 좀 그 뭔가 보이지 않는 토너먼트에서 힘도 갖고 있는 팀이었는데 물론 클럽 월드컵에서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은 높은 것도 알겠으나 저는 뭔가 이 첼시에게서 그 뭔가 팀에 대한 로열티가 옛날만큼 느껴지지 않거든요.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그러니까
고점은 높아요. 젊은 선수들이 이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축구를 잘하면 신나서 잘 뛰어다니고 파리도 막 압도를 했는데 이 팀이 약간 난관에 봉착하거나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것도 결국 그 팀을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스피릿이 좀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들으니까 뭐 첼시 팬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약간 확실히 예전의 첼시랑은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예. 그리고 예전의 첼시는 물론 못할 때도 지금의 첼시보다 훨씬 못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팀 이런 이미지가 가는데 요즘 그 못할 때의 양상은 그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이 확실히 들고 뭔가 확실히 말씀해 주시니까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미국물이 든 것 같기도 한 좀 뭔가 조금 물론 리스 제임스 같은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긴 합니다만 뭔가 옛날의 느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팀에 대한 로열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선수들이 볼 때는. 근데 그러니까 능력치는 좋아요. 워낙 뭐 카이세도 이런 뭐 엔소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한데 좀 팀에 대한 로열티 자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다. 타 팀에 비해서는 그래 보인다. 그런 생각이 스테방이 들긴 합니다. 뭐 해서 새로운 그쵸.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잭슨이 이제 바이언 와서 경기 뛰는 거를 보면서 네. 그 전에 첼시 경기를 막 꼬박꼬박 챙겨본 건 아니니까 어떻게 이 선수를 주전 스트라이커로 1년을 데리고 썼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첼시 팬들이 안쓰러웠어요. 와 이거를 1년이나 봤다고? 한 시즌을 이렇게 봤다고? 아 이게 괜히 노래가 그렇게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참 또 여기는 역체감이 또 심하니까. 그렇죠. 맞죠. 케인을 보다가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마인츠의 추락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 워스트에서 얘기를 했지만 분데스리가에서는 지금 최하위인데 컨퍼런스에서는 최고거든요. 그래서 결국 트로피를 위해서 컨퍼런스 리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강등을 막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리그를 좀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리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선택과 집중이 절실해진 마인츠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은 조금 있어요. 왜냐면 치킨을 했기 때문에 16강 치킨을 했기 때문에 뭐 맞아요. 플레이오프는 안 치러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인츠는 사실 겨울에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들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는 없는 거기도 하고 물론 잘하면 이제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감독도 새로 들어왔고 이번 빈트하우제를 통해서 이제 감독의 색채를 좀 바꾸는 작업도 해야 되고 좀 많이 바빠 보입니다. 마인츠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정이 가는 팀인데 강등 뭐 그렇다고 다른 팀이 강등이 될 만한 팀이 있냐 이건 또 어렵지만 강등은 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을 마지막으로 사실 담아보겠습니다. 수비수의 포툴스키라고 좋은 선수가 네. 한 번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했듯이 이미 갖고 있는 주전 선수들의 퀄리티는 이 자리에 있을 팀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반기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다뤄보는 시간이었고 1부, 2부 모두 많은 시간 동안 녹음을 했고 많은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이렇게 나눠서라도 잘 들어주시면, 청취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2025년 마지막 녹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겨울 들어서 새로운 패널분들도 많이 모시고 쇼츠도 실험을 하고 많은 개혁을 이루게 됐던 마이스터 샬레인데 더욱더 퀄리티 높은 모습으로 이제 2026년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 진행하는 저 역시도 좀 더 자주 최대한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 패널 모집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돌문 얘기가 많으니까 네, 많죠. 게스트라도 와주세요, 제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도 분데스리가 전문 팟캐스트 마이스터 샬레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팟빵과 유튜브 댓글창에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화 만드는데 또 참고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따뜻한 연말 감기 걸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스터 샬레 92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